속과 속이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진실성은 상담자가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으로 그를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담자는 전문가나 훌륭한 목회 상담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을 마주 대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상담법의 요소 중에서 이 진실성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목회 상담자가 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알아야 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에 따라 상담적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수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이 대안은 나에게 너무 따분합니다 라고 말할 경우 상담자는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상담자가 느끼는 따분함이 정말 내담자의 행동에 대한 반응일 경우라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성이란 상담자가 내담자와 친구 같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 중심 상담에서 중요한 요소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분명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다. 내담자와 상담자는 친구 관계나 이와 비슷한 관계가 아니라 내담자를 치료하는 입장에서 관계성을 가져야 한다. 동일감을 오해해서 상담자가 적절치 못한 태도를 취한다면 내담자가 가져야 할 자기 체험을 갖는데 중요한 자신감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존중.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세 번째 중요한 자세는 내담자를 따뜻하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어떤 요구도 해서는 안 되며 어떤 기대를 표현해서도 안 되고 그와 비슷한 생각이라도 마음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인간 중심적 상담법에 기초하여 상담하는 목회 상담자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한 사람의 가치를 어떤 행동 양식이나 태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 중심 상담자는 나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든가 혹은 당신이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곧 좋아질 것입니다 라는 식의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담자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며 내담자가 자기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며 그것은 결국에 더 좋은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로저스가 말하는 인간 중심 상담. 로저스는 인간 중심 상담을 다음같이 요약한다. 상담이 가장 적절하며 집중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와 인격적이며 주관적인 관계성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한다. 상담자는 연구 대상을 앞에 둔 학자나 진단하고 상담해야 하는 의사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어떠한 조건도 없이 한 인간으로 바라보며 그의 상태, 행동, 감정에 전혀 관계없이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중심 상담의 실제. 인간 중심 상담의 중요한 과제가 내담자에게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가 보다
내담자를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라는 것은 가끔 초보 상담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킨다. 상담자로서의 태도를 익히고자 한다면 단계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다. 교수법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상담 시 취해야 할 태도를 각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시도는 인간 중심 상담을 형편없는 방법으로 경직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담을 할 때 개별적인 태도를 정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태도를 정의하지 않는다면 인간중심 상담을 모든 방법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상담이 너무 임의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중심 상담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일정한 태도를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태도 자체가 인간중심 상담이 아니라 인간중심 상담에서 기본이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한다. 인간중심 상담은 습득할 수 있다. 피아노 연주를 생각해보라. 초보자는 우선 손가락을 연습하고 운지법을 연습하고 각 손을 하나씩 훈련해 나간다. 피아노의 대가는 이러한 자세가 자동적으로 나올 정도로 철저히 익혀 나중에는 곡을 잘 표현하는 데만 몰두하게 된다. 인간중심 상담도 이와 비슷하다. 처음에는 일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 규칙은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완전히 잊어버려라. 혹은 내담자가 말하는 것에서 감정을 주의해서 보라 등이 된다. 대화를 하면서 이러한 규칙을 지키고자 하면 대화의 진행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보이거나 실제로 부자연스럽기도 하다. 인간중심 상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상담자의 상담을 녹화한 비디오를 보는 것이 좋다. 여기서는 개별적인 문장이나 의사소통의 모델에 주의를 주기보다 음악처럼 대화의 리듬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대화가 어떻게 강하고 약하게 진행되는지를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좋다. 한두 가지의 행동 특징으로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의해서 관찰하도록 한다. 책 한 권으로 초보 상담자를 능력 있는 인간 중심 상담자로 만들 수는 없다. 연습만이 훌륭한 상담자를 만들 수 있다. 초보 상담자는 각 부분을 섬세하게 다듬어 가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능숙한 상담자는 특정 영역에 너무 신경 쓰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인간 중심 상담을 배울 것인가? 경청.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좋은 경청의 첫째 조건은 내담자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상대방이 말을 그치고 자기가 말할 차례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을 중심에 세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몸의 자세에서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나타난다. 듣는 사람은 자주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며 약간 몸을 앞으로 수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긴장을 푼 자세를 취한다. 그러나 이런 자세에 너무 고정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대화를 하는 동안 상체와 허벅지가 어떤 각도로 있어야 하는지에 집중하게 된다면 보기에는 잘 듣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내담자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에서 두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나타난다. 주의를 기울이는 몸의 자세는 실제로 주의를 기울이는 데 도움이 되며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가 나타나게 된다. 몸의 자세와 시선 접촉 이외에 목소리도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낸다.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한다. 반면에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목소리에도 이것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라는 것이 나타난다. 오늘날에는 주의를 기울여 남의 말을 경청한다는 일이 매우 드문 경우가 되어버렸다. 누가 여러분을 100% 경청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그러한 만남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할 것이다.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긴 하지만 이는 실제 치료요법에서 한 부분일 뿐이다. 적당하게 말하는 것도 치료요법에 속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을 배우고자 한다. 언어화하기. 인간 중심 상담에서 경청이란 이해한 것을 말로 다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상담자가 어렵고 아주 복잡한 일을 말로 표현해내는 능력을 말한다. 이런 표현력은 갈수록 드물게 보게 되는 것 같다. 가장 자주 하게 되는 표현은 대화를 격려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라는 것을 분명히 신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네네 하는 것도 이에 속한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대화를 격려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것이다. 상담자가 대화를 격려하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다면 내담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느끼게 된다. 상담자가 눈앞에 있지만 내담자는 지금 상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잘 확신하지 못한다. 대화를 격려하는 말은 내담자로 하여금 계속 말을 하도록 북돋아 주는 것이다. 상담자는 대화 중간에 대화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이 격려하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그의 감정적인 체험을 말할 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느낌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보세요 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내담자가 느낌이나 체험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화를 격려하는 말은 내담자의 행동을 강화하는 성격을 가진다. 표현에서 다음 단계는 재진술하기다. 이것은 공감적 반영과 비슷하다. 이것의 목적은 내담자가 말한 것을 상담자가 잘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면 깊숙이까지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내담자가 말한 것을 상담자가 자신의 단어로 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재진술하기는 상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내담자가 말한 것을 대체로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 중심의 상담에서 재진술하기는 기본적인 반응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최소한의 치료 수준이다. 재진술하기에 의해 내담자, 저희 부모님은 계속 저를 비판하며 못살게 만들어요. 부모님은 저희 여자친구를 도무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단지 몇 분이라도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상담자, 특히 친구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신 부모님이 비판하기 때문에 당신은 무척 힘들어 하는군요. 재진술하기는 느낌이나 경험을 통해서 내담자가 말한 것을 내포하며 말한 내용을 다시 보여주는 정도이다. 이것은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데 이는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주의 깊게 듣고 있으며 당신이 말한 것을 이해했습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화하기와 재진술하기를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상담자는 적극적인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런 방식의 대화만으로 아직 인간 중심 상담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이것은 내담자가 담소의 수준으로 나중에 나의 상담자는 나를 아주 잘 이해해줘요. 그는 충고하고는 자제하고 나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요. 그는 나를 인정해줘요 라는 선에서 그치게 된다. 인간 중심 상담의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경험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담자가 생각했던 것을 말로 표현해낸다. 따라서 이런 공감은 내담자가 방금 말한 것에 대한 단순한 반응을 넘어서 내담자의 전체와 관련되는 것이다. 경험한 일을 말로 표현하는 것의 목적은 내담자가 표현한 감정적 경험에 깊이를 더해주는 것이다. 즉, 내담자로 하여금 더 현실적으로 경험하도록 도와준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에 들어있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려면 내담자를 더 깊이 관찰해야 한다. 상담자의 반응은 내담자가 말한 것을 옳게 이해했는지 아닌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때 상담자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간주해야 한다. 공감적인 반응은 내담자의 느낌과 경험을 어떤 특정한 인격 이론에 따라 판단하는 해석과는 다르다.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중심 상담은 근본적으로 심리학적인 방법과 구별된다. 인간중심 상담이란 상담자가 자기 자신의 이론과 세계관을 내려놓고 상당 기간 동안 내담자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대하게 되면 내담자는 전인격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특히 성경적인 원칙 문제에 있어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상담자가 온전히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이런 경우에 진실된 상담자라면 다른 상담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이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내담자를 포기해야 한다. 어린 시절의 감정. 어떤 내담자가 이야기한다. 저는 제 직업, 가구 만드는 일 자체는 아주 좋아해요. 저는 지금 제 딸을 위해서 인형집도 만들었지요. 그러나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저를 매우 힘들게 만들어요. 어려서 저는 학교에서 만든 공작품을 매우 자랑스럽게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저희 아버지가 그런 고물들이 널려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항상 말씀하셨던 것을 저는 지금도 잘 기억합니다. 내담자가 이 경험을 이야기한 동안 그의 눈은 약간 촉촉해졌다. 목소리가 가끔씩 끊어지는 것과 그의 수그린 자세, 손을 얼굴로 가져간다는 자세는 아직도 이 기억이 그에게 큰 실망과 인정받지 못한 느낌과 슬픔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이러한 느낌과 경험이 살아남으로 이러한 감정들이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상담자, 그 당시 당신의 아버지가 항상 그 공작품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당신을 매우 힘들게 했군요. 당신은 그 공작품으로 아버지의 감탄을 불러일으키고 싶었는데 말이죠. 저에게는 당신이 그것을 생각하면 눈물을 억지로 참아야 할 만큼 아직도 생생한 경험인 것처럼 들려요. 한 개인에게서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되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몇몇 상담자들은 어릴 때의 그런 아버지의 양육 방식 때문에 당신이 현재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할 수 없어 하는 것은 당연해요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논리적으로 옳을지 모르지만 내담자가 내면에 있는 감정을 소화하도록 돕지는 못한다. 그런 설명이 파괴적이지는 않을지라도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이다. 공감적인 반응들은 지금 여기와 관계되는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지금 현재적인 경험을 온전히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담자의 과거로부터 생긴 느낌과 정서들이 인간 중심 상담에서의 상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공감적인 반사를 표현하는 데서 상담자는 내담자보다 약간 앞서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담자가 자신이 말한 것이 다시 반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만 앞서 가야 한다. 즉, 상담자는 내담자가 말한 것에 깊이를 더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내담자가 말한 것을 더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는 것이다. 상담자가 얼마나 앞서 있어야 하는지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얼마나 아는가에 달려 있다. 종종 상담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상담자가 너무 많이 앞서간 것을 깨닫게 된다. 예를 들면 내담자가 갑자기 주제를 바꾸거나 불안해하거나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다. 이는 상담자가 말한 것이 내담자가 원래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상담자가 이런 경우를 알아차렸다면 아차, 내가 지금 실수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단순히 내담자가 이야기한 주제에 머무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된다. 가끔씩 내담자는 자신이 감당하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이 감정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말하자면 경험이 너무 많은 것이다. 예를 들면 내담자는 심하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상담 중에 가끔씩 너무 큰 사건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내담자는 움츠리게 되거나 주제를 바꾸기도 한다. 여기서 상담자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한 경험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담자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계속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군요.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간 것 같군요. 우리 조금씩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처럼 거창한 경험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예외적인 경우다. 일반적으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체험한 감정을 온전히 표현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대화에서 특별한 상황, 내담자의 침묵. 때때로 내담자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초보 상담자는 이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불안해한다. 그러나 침묵도 상담 과정에 속한다. 침묵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이따금 상담자는 침묵에 귀를 기울이고 기다려야 한다. 침묵은 내담자보다는 상담자가 더 참기 힘들다. 그래서 초보 상담자는 대화를 통해 침묵을 깨고자 한다. 물론 여러 이유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초보 상담자가 경험 있는 상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을 흔히 본다. 경험이 많은 상담자는 침묵 가운데서도 상담 과정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때때로 이것이 더욱 건설적인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침묵하면서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경청할 수 있는가다. 침묵은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때로 내담자는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때로는 생각이 나지 않아서 아무 말을 할 수 없는데 이는 자신에게도 매우 난처하기 때문이다. 처음의 경우처럼 내담자가 침묵이 필요할 때는 상담자는 그가 원하는 조용한 시간을 배려해주고 내담자의 침묵을 깨지 않는 것이 최상이다.
두 번째 경우는 상담자가 잠시 기다려준 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신은 지금 느끼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우신가 보군요. 혹은 당신은 지금 조금 말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상담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침묵을 잘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내담자가 말을 너무 많이 할 때, 이와는 반대로 내담자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상담자는 장황한 내용 설명과 관련되는 공감적인 반응을 함으로써 내담자의 말을 끊고 대화에 끼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 쉽다. 그렇게 될 때 일반적으로 내담자는 그가 다시 말을 계속하기 위해 상담자가 빨리 말을 끊기를 기다린다. 다시 말하면 내담자는 상담자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아마 내담자는 자신의 복잡한 이야기에 관여하게 되면 더 많이 말하게 될 것이다. 내담자는 쉬지 않고 이야기함으로써 예를 들면 나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 그냥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어요 라든가 나는 당신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서 당신의 말을 막는 거예요 라는 자신의 속마음을 상담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며 상담자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내담자의 말에 어떠한 해석도 하지 않고 복잡한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 공감적인 반응을 해야 하는 것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 여기서 인간 중심 상담의 진실성이 필요하다고 한 점을 기억하자. 쉬지 않고 쏟아내는 말 때문에 자신이 쓰레기 처리장과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상담자는 이를 말해야 한다. 그런데 이는 상담자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의 솔직한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예를 들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제게 전혀 말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서 저의 존재가 전혀 필요 없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조금 천천히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기 경험과 자기 직면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과 계속해서 홍수처럼 말을 쏟아놓기만 한다면 이러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상담자가 하는 일은 내담자가 이해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내담자가 이러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상담자는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내담자의 말을 중단시킬 수 있다.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당신의 상황을 잘 이해했는지도 검토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자기 직면하기. 인간중심 상담에서 직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끝없이 말을 쏟아내는 내담자의 태도에 주의를 주는 것이 직면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직면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기대하는 두 가지 효과는 다음과 같다. 내담자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다. 내담자로 하여금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인간 중심 상담에서 직면의 의도는 심층 심리학의 기초를 둔 치료 방법과는 달리 첫 번째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직면이 반발을 야기할지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이끌어질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초보 상담자는 직면을 적용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인간 중심 상담에서 생길 수 있는 직면은 다음과 같은 경우다. 당신은 상사가 뭐라 하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난주에 상사에게 책망을 들은 후 기운이 쭉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옳게 이해했다면 이 두 가지 경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직면의 의도는 부분적으로 서로 상반된 경험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종종 필요한 진실성은 상담자로 하여금 직면을 시키도록 한다. 이런 경우에 직면은 내담자를 아주 힘들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담자가 나는 당신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당신은 상담 시간에 오지 않거나 늦게 오고 자주 약속된 상담 시간을 초과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내담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담자에게는 심한 비난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지 판단할 만큼 내담자를 아주 잘 알아야 한다. 인간 중심 상담에서의 집단 상담, 개별 상담과 함께 집단 상담은 인간 중심 상담에서 중요한 방법이다. 사람은 적절한 분위기에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게 된다는 로저스의 생각에서 인간 중심 치료에 있어서 상담자는 대화의 인도자가 아니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집단에서 일어나는 역동성은 집단 구성원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잠재력을 내포한다. 집단 상담은 흔히 매우 집중적이며 감정적이다. 집단 구성원들은 종종 집단에서 경험한 일을 일주일도 넘게 생각하기도 한다. 과거 복음주의 성향의 신학자인 호프만이나 백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목회 상담에 집단적인 역동성을 적용하는 것을 많이 비판했다. 실제로 한 집단이라는 것은 강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집단적인 역동성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피해가거나 감정이 뒤바뀌므로 목회 상담의 기본 개념이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책임성 있는 목회 상담자는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그뿐 아니라 분명한 성령의 인도 아래에 있는 목회 상담 집단은 아주 도움이 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한 예로 지난 수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 사이에 유대의식과 공동체의식에 많은 비중을 두는 BTS 그룹은 우울증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인간 중심 상담에서 치료 집단과 만남 집단은 서로 구별된다. 근본적으로 심리적 결함이 없는 사람을 위한 만남 집단은 자기 경험을 중요시하는 반면 치료 집단은 각 구성원들을 특정한 결함으로부터 도와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통 이 두 종류의 집단은 참석자의 수를 통해서도 구별된다. 인간 중심 상담 집단은 대략 7명 정도의 참석자가 좋고 만남 집단에서는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적절하다. 치료 집단, 열림 집단은 개인적 필요에 따라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집단을 떠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집단은 유연성이 있으며 일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그러나 연속성이 적으며 어떤 문제와 해결책이 중요시되는 토론 집단이 될 경향이 많다. 닫힌 집단은 상담자에 의해서 구성원들이 모아지고 되도록 일정 기간 동안 같은 구성원을 이룬다. 닫힌 집단은 외적으로 준비하는 데 복잡하지만 더 집중적이다. 문제 해결 방향이 중요시되는 열린 집단과 달리 여기서는 인간 상호 관계가 중요시된다. 이 두 양극화된 집단 이외에 여러 가지 타협안들이 있다. 한 예로 새로운 구성원을 2달마다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러한 타협책을 통해 연속성과 유연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인간 상호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 중심 상담을 적용하는 상담자는 대부분 닫힌 집단을 선호한다.
이는 이론적인 접근법에서도 중요하다. 인간 중심 상담은 집단 역동성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집단의 구성원이 계속하여 바뀐다면 이것이 생기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집단 치료는 언제 적당한가? 집단을 구성하는데 근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집단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많은가? 내담자가 집단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많은가? 얄롬은 첫 번째 질문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 여러 가지 결함을 다루어야 할 이질적 집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의욕적이어야 하며 최소한 사람 간의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내담자에게 다음과 같은 증세가 있다면 집단 치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전혀 적당하지 않다. 즉, 신체적인 뇌질환, 편집증, 극도의 자기도취증, 망상증,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 마약, 알코올 중독, 거식증, 급성 정신 이상, 예를 들어서 정신분열, 집단에 대한 혐오증이 있는 사람 등이다. 이 중 몇 가지 종류는 같은 증세를 가진 사람끼리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에 마약 중독이나 거식증을 앓고 있는 집단. 내담자가 집단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많은가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담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집단이 흥미로워서 구성원의 마음을 끌게 된다면 치료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 우선 개별적인 대화를 통해서 집단 내에서는 지속적인 협력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혹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지도 모르거나 이미 여러 번 치료를 중단했던 내담자는 집단에 적절하지 않다. 집단의 구성. 각 집단은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늘 이론적인 기준만을 따를 수 없으며 임상적인 판단력을 필요로 한다. 집단을 구성할 때 경험이 많은 다른 상담자와 함께 할 것을 권하고 싶다. 상담자가 집단을 구성하면서 실수를 했다면 이를 다시 수습하기는 매우 어렵다. 상담자 자신이 잘 통제할 수 없는 내담자는 집단에 넣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상담자가 자신은 심하게 망상적인 기질을 가진 내담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내담자는 집단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핵심 구성원. 각 집단은 집단의 진행을 긍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핵심 구성원을 필요로 한다. 7명의 참가자들로 구성된 집단 크기라면 개별 치료를 잘 받고 사회성에서 별 문제가 없는 서너 명의 참가자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그들은 집단을 위하고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크게 피하지 않아야 한다. 이들 중 최소한 2명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집단 핵심에서도 어느 정도 동감적인 이야기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진 집단은 너무 유순한 경향을 가진다.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참고 견디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핵심 구성원도 자주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구성원들. 서너 명의 핵심 구성원 외에 좀 더 힘든 경우를 가진 3명이 올 수 있다. 이때 상담자는 비슷한 문제들을 가진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강한 강박 정신병에 걸린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 경계성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집단에 받아들이면 어떤 한 장애가 심하게 나타나서 그에 의해 집단이 끌려가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 더 큰 집단에서는 심한 장애가 있는 3명 이상의 내담자가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이질성과 동질성. 잘 기능하는 집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면과
동질적인 면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집단 구성원의 지능은 되도록이면 동질적인 것이 좋다. 지능적으로 어려운 대화를 따라가지 못한 내담자는 집단을 방해한다. 반면 천재성을 가진 사람은 종종 느린 사람에게 필요한 인내심이 없다. 그러므로 서로를 잘 이해하는 두세 명의 내담자가 있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전체 집단에 좀 더 많은 동질성이 생겨날 수 있다. 이질성은 나이, 사회계층, 성, 내담자의 장애 종류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협력 치료. 상담자와 협력 상담자가 잘 맞아야 하는 것도 집단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이 두 사람이 솔직하고 진실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단에서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직장 상사나 배우자가 협력 치료를 하는 것은 흔하다. 이는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협력 상담자 간의 관계가 집단으로 전달되는 위험이 있다. 협력 상담자들은 각 집단 상담 전후에 짧게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 후 기억을 위해 메모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이때 각 구성원들에 대해 짧게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단 치료를 실제로 행함에 있어서 집단 치료는 연습을 해야 한다. 집단은 단순히 개인 치료의 경험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초보 상담자들은 개인 상담에서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 답해 주려고 하는 과오를 범한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면 상담자가 자신을 너무 중심에 세우게 되므로 이보다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대화를 하도록 공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상담자는 대화를 관찰하고 진행 과정을 조절한다. 집단 상담의 세 가지 특징인 공감적인 이해, 조건 없는 수용, 진실성은 상담자가 모범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대화가 중심이 된 개인 상담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첫 번째 집단 상담을 할 때는 경험 있는 협력자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만남 집단. 인카운터란 만남을 의미한다. 만남 집단에서는 참가자들 간의 만남이 인격적이고 깊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되도록 솔직하고 숨김없는 상호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목적은 좀 더 나은 자기 경험을 쌓는 것에 있다. 기독교는 만남 집단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자주 표명해 왔다. 이는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와 관련되어 있다. 만남 집단에서는 집단의 결정에 가장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자주 생기기 때문이다. 집단의 결정이 대체적으로 기독교적인 믿음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결단한 사람이 집단의 영향 때문에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는 일이 생긴다. 종종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자기 실현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게 된다. 이전의 윤리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당사자와 그 주변 사람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져다 준다. 특히 이 해방감은 지나치게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면 나타난다. 개인적으로 지켜오던 신념을 변화시키는 집단의 기능을 잘못 이해해서 집단 역동성이라 해왔다.
집단 생활이 실제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이러한 것을 허용한다면 집단 생활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기서 구별해야 할 것은 사람이 집단으로 만나는 곳에서는 항상 집단 내에서 생기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 집단을 이끄는 목회 상담자의 과제는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잘 조절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진실하며 성경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자기 경험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비지시적 형태에서 대화의 진행 과정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대체적으로 만남 집단은 건강한 사람이 여가 시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적인 관심을 기울여가며 진행하지 않는다. 집단은 사전 개인 상담 없이 이루어지고 아마도 그 중에는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겪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자신이 겪는 어려움 때문에 유사심리 치료에 관심이 있던 사람은 이러한 집단에 와서 현실성이 없는 정신병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초보 목회 상담자를 위한 자기 경험 진단.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경험 집단은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자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집단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집단의 결정이 성경적인 진리를 넘어서지 않게 된다. 그 외에도 목회 상담을 위해 부름받은 기독교인에게 심리적인 장애가 없다는 점을 확실해야 한다. 이러므로써 만남 집단에게 있을 수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은 없어지게 된다. 남은 과제는 진실하고 솔직한 상호관계를 통해서 더 나은 자기 경험을 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목회 상담자의 인격이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격을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신학적 평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 중심 상담 방법이 근본적으로 상담자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자의 관점에서는 이 자세가 사랑의 계명과 공동체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계명에서 잘 나타난다. 상담자는 내 마음에 들기 때문이라든가 혹은 반감이 생기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을 중요시해야 한다. 이러한 사랑에서 상담자는 공감, 진실성, 존중으로 내담자를 만나야 한다. 또한 이 형제 자매의 삶에 동참하고 같이 기뻐하고 고통도 함께 나누는 신약 성경적인 공동체의 생활과 상응한다. 모든 기독교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자에게는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진실성에서는 상담자도 자신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다. 목회 상담적 대화에서 상담자가 다른 이와 함께 울 수 있는가? 비종교적인 상담자가 그의 한없는 너그러움에 근거하여 내담자를 인정한다면 성경적 치료적 상담자의 동기는 성경적이다. 내가 맞은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실수와 죄,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피조물이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진실하게 찾는 자에게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주신다. 목회 상담자는 이 점에서 내담자와 가까운 동료 관계에 서 있다. 둘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 물론 상담자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은혜도 일어나지 않는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목회 상담적 대화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비지시적 대화 자세에서 목회 상담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간증하거나 하나님의 질서를 언급해서는 안 되지만 성경적, 치료적 상담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담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명할 수 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지시적 대화 형태에서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자기 치유 능력을 성경적인 치유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성경적인 치유의 경우 인간은 죄인의 위치에 있으며 치유는 오로지 은혜의 선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인간 중심 상담에서 진행되는 인간 영혼의 자기 치유 능력은 간단히 말해 신체의 자기 면역 체계와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 심리학에서 삶의 양식 분석. 삶의 양식 분석은 비엔나 치료학파인 개인 심리학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다. 비엔나 치료학파는 프로이드 정신분석과 플랑클의 로고테라피와 함께 큰 학파를 형성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개인 심리학이 그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요즘 들어서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개인 심리학이 전인적인 인간관과 개인관 이 때문에 개인 심리학이라 부른다. 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개인관은 사회적인 환경에서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심리학에서는 심리 분석이나 인간 중심 혹은 행동 치료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다. 개인 심리학은 주로 다른 치료 접근법, 예를 들어 인간 중심 상담이나 인지치료 접근법을 적용한다. 개인 심리학은 실망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성을 맺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열등감을 없애주고 자신감과 할 수 있다는 느낌,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개인 심리학의 선구자를 꼽자면 철학적인 면은 칸트, 니체, 다윈, 그리고 라마크로 볼 수 있다. 치료적인 면에서 보면 선구자는 프로이드였다. 아들러는 전기 작가에 의해서 명예욕이 강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고 이러한 성격은 그의 어린 시절의 상황, 잦은 병, 신체적으로 월등한 형이 있었다. 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러는 의학을 공부하였으나 항상 민중의 사람으로 늘 살았다. 그는 의식적으로 단순한 삶을 살았으며 상식의 선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책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저술되었다. 그는 1902년부터 1911년 사이에 프로이드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일했다. 1907년 출판한 신체 부위에 대한 열등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그는 심층 심리학적인 사고의 새로운 접근법을 소개했다. 그러나 프로이드의 견해에 따르면 이것은 성욕과 무의식적인 충동을 기본 골자로 하는 그의 심리학을 반론하는 나의 심리학에 불과했다. 프로이드와 달리 아들러는 인문과학적인 심리학의 사고에서 충동이라는 개념을 노력이나 경향이라는 개념으로 대신하고자 했다. 그는 숙명적인 본능론 대신에 사람이 조직적으로 계획한 목표 설정과 결정의 자유를 강조했다. 아들러의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프로이드는 이 세상은 아주 넓으며 누구나 거기서 구애받지 않고 뛰어놀 권리가 있다. 그러나 서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 지붕 아래 함께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탐탁지 않게 여겼다. 프로이드가 아들러의 견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1911년
아들러는 심리분석협회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아들러의 치료적 접근법은 교육학적 영향하에 있었으므로 지금까지도 많은 교육학자들이 그의 접근법을 선호하고 있다. 1920년에 처음으로 몇 개의 심리치료적 교육상담소가 비엔나에서 설립되었고 그 후에 개인심리학에 근거한 유치원과 학교들이 생겨났다. 1930년에 베를린에서 5차 국제 개인심리학회가 열렸고 1932년에는 16개 나라에서 33개의 개인심리학 협회가 만들어졌다. 모든 유대인의 학문이 그러했던 것처럼 개인심리학도 히틀러의 나치 정권 시대에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다. 개인심리학 상담소가 금지된 것은 아들러가 유대인이었기 때문만 아니라 파시즘의 이론과 맞지 않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의 이론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것을 반대하며 권력 지향을 비참한 환상으로 여겼으므로 당시의 집권자들에게 회의적인 것이었다. 아들러는 1934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는 강연 여행 중 스코틀랜드에서 1937년 5월 28일 사망했다. 미국의 연구소는 지금까지 그의 아들 K. 아들러에 의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의 이론이 2차 세계대전 후에도 오랫동안 독일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아들러가 프로이드에 비해 비교적 적은 수의 저서를 출간했기 때문이다. 요즘 개인심리학은 독일에서 매우 활발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독일 개인심리학 협회 회원수가 1982년 이미 1200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이 잘 나타내주고 있다. 개인심리학의 인간관과 기본 개념. 개인심리학에서 보는 인간은 전인적이며 목적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아들러는 인간에게는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인간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를 우월해지고자 하는 것, 우월해지고자 하는 것, 교제하고자 하는 것, 활동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로부터 그의 이론을 유도해냈다. 인간은 전체가 하나를 이루는 생명체다. 아들러가 말한 것처럼 통합론은 단지 인체뿐만 아니라 삶과도 관계가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생각을 그의 전체적인 삶과 함께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말로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표현은 생활 양식의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며 전체가 담겨있는 그림이다. 모든 삶은 역동적이며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둔다. 아들러에 따르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스스로 행동한다. 그의 행동은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결핍, 불완전함, 비조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동기는 생물학적인 신진대사라는 의미에서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목적지향적인 추구를 가진 인간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다. 인간은 창조적이며 스스로 결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는 어떤 것이 그에게 도전이 되는지를 결정한다. 그는 자기 자신의 고유의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며 재능이나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다. 각 사람은 단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은 그의 창조성에 기초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인간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는 완전히 안전해지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불완전함 혹은 열등감의 상태로부터 우월감을 향해 움직인다. 이 점에서 볼 때 삶의 역동성은 과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과 우월해지고 싶은 소원 사이의 긴장 관계를 통해 나타난다.